지금 사실 12억, 13억 그 이하가 되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신혼부부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장유 뉴타운 20평대 지금 9억 초중반 정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앞에 레디언트 자이 걔는 10억 넘는데 너무 좋습니다. 성남 산성역 포레스티아 광명 같은 경우도 괜찮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경우에는 시작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한 두세 번만 하면은 강남권 갈 수 있어요. 비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세금 전문가 우리 제네시스 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발음 어렵네요. 네. 제네시스 박. 보통 제 순간에는 제박, 뭐 시스박 그러고 있습니다. 제박님과 함께 네네.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네시스 박님의 전문 분야인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값만 쳐다보잖아요. 네네. 야, 여기 호가가 얼마나 돼? 이런 네. 거에만 되게 집중을 하고 나 지금 6억 대출을 풀로 받으면 한 10억 정도의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죠. 네네. 어떤 함정일까요? 저도 모르겠는데. 세금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쵸. 네. 네네.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 뭐 1억 정도는 더 봐야 된다 이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부동산 세금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세금 관련된 강의나 교육하고 있는데 냉정히 말하면 처음 내 집 샀을 때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약간 좀 이렇게 누워서 침 뱉기일 수도 있는데 대신에 이제 첫 집을 살 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명의해라. 공동명의. 공동명의해라. 왜 그러냐면 첫 집을 사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계약 프로세스도 어렵고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법무사 견적비 받는데 뭐가 문제도 하나도 맞아. 모르겠고 네. 뭐 인테리어도 막 해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막 해가지고 막 폭풍 지나가듯이 딱 하고 나서 이제 등기고 올리증 받으면 너무 행복한데 딱 보면 내 이름 하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부부를 전제로 했을 때 공동명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명의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어요. 한 3억 정도가 올랐어요. 네. 그럼 세금이 1억 정도 나오거든요. 네. 물론 12억 이하에 팔면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음. 뭐 9억짜리 사는데 12억이 됐어. 세금 하나도 안 나와요. 네.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세금 나오는 케이스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아까 1억 정도 세금 나온다고 했잖아요. 3억 네. 올랐을 때 내가 공동명의 하면 2천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금액 자체가 엄청 큰 돈이죠. 네. 200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다 맞벌이하죠. 네. 자, 내가 5억짜리 사는데 10억이 됐다. 그럼 이제 이게 10억짜리가 남편 단독 명의라고 가정해봐요. 네. 그럼 이 10억을 팔면 누구 돈이죠? 남편 돈이죠. 네. 그럼 여기에 대출 받아서 이제 15억짜리 산다고 가정해봐요. 또 남편 단독을 해봐요. 네. 그게 이제 잘해서 몇 년 지나서 20억이 됐어요. 네. 그럼 팔면 남편 돈이죠 또.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5억짜리, 30억짜리 비싼 거 사려고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그런 거예요. 나도 이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있고 내 이름도 좀 올리고 싶고 같이 올립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맞벌이셨던 분이 이제 뭐 육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경단녀가 된 거예요. 소득이 없어요. 네. 자, 30억짜리를 딱 등기 치려고 하는데 뭐 대출 6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24억이잖아요. 5대5 공동명의 하면 12억을 내가 떼줘야 되잖아요. 네. 증여세 내야죠. 맞죠? 파이가 너무 커졌구나 그때는. 맞죠? 네. 자, 그러니까 6억까지는 증여가 되잖아요. 네, 부부간 증여가 부부간에는. 되죠. 네. 근데 6억을 넘었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네. 6억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자금 출처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5억일 때부터 차분하게 반으로 했어요. 그럼 2억 5천, 2억 5천이죠. 네. 얘가 10억이 됐어요. 그럼 5억 올랐죠? 네. 절반은 5억, 내 거야. 네. 계속 굴리는 거야. 물론 중간에 경단녀가 되고 뭐 소득이 없으시면은 약간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는 있겠죠. 6대4, 7대3. 아니면은 차라리 내가 5대5 해줄게. 네. 대신 내가 증여세 나올 수 있으니까 증여세 내자. 네.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 과세 당국은 제일 좋아하는 게 증여 신고해서 증여세 내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모범 납세자. 그렇죠. 예. 두 번째가 대출 받는 겁니다. 명확하니까. 확실해요. 증빙이. 명확해요. 심지어 대부도 좋아해요. 네. 뭐 어쨌든 그쪽에서 검증한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돌려서 막 해요. 돌려서 막 찔끔찔끔 돈을 준다든지 그리고 막 섞이는 경우 있죠. 네. 근데 금액이 커져버리면 네. 특히 소득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막 20억, 30억 고가주택 사잖아요. 증여세 이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1차적인 목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쵸. 예.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네. 예. 자, 그게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쵸. 자, 일단은 집을 사실 때 처음엔 너무 정신이 없지만 무조건 이제 네. 부부 한정하에 네. 공동 명의를 하셔라. 네. 근데 여기서 응용. 네. 결혼을 하기 직전이에요. 네. 신혼부부예요. 네. 공동 명의 할 수 있죠. 하지만 네. 한쪽이 집이 있네. 네. 남편이 이미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이프 명의로도 하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네. 합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 제가 네. 완전 단골 질문이에요. 네. 심지어 어느 정도 단골이냐면 제가 단기간에 한 300명 정도 수강생을 집중해가지고 한 10일 만에 그룹 코칭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중에 방금 질문이 한 100개는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 안 그쵸. 하고. 많이들 거기까지 갈 정도면요, 네. 선생님. 네. 너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맞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헛똑똑이가 되면 안 돼요. 자, 봐요.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주택수가 빠지니까, 별도 세대로 가니까, 그리고 청약 대출에 있어서도 일부 유리한 게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청약 대출은 제가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 그건 그쪽에 맡기도록 하고, 자, 세금만 놓고 보겠습니다. 네. 자, 세금만 놓고 보면 우리 세법에서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어, 네. 신고를 안 했어, 네. 그래도 합치지 않아요. 어. 그럼 둘이 맞벌이에요. 요즘 맞벌이 많이 하잖아요. 네. 소득 능력이 있으니까 별도 세대로 가요. 네.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합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집이 한 채 있다, 여자가 예를 들어서 집이 하나 있다, 같이 살아도 그냥 별도니까 비과세 돼버려요. 자, 그래서 네. 이걸 응용을 해서 어떻게 네. 하냐면은, 그래 그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네. 혼인신고 안 해. 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씩 더 사. 네. 그래서 일시유택 막 비과세 하는 거예요. 막 4개까지 2+2가 되잖아요. 돌려 먹으면서. 네. 그게 제가 봤을 때 헛똑똑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자금이 엄청 많아야 돼요.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좋은 걸 사야 되니까.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하나 또 사요. 여자가 하나 산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비과세를 받아요. 네. 자금이 서로 생겼죠. 네. 그때 혼인신고해요. 소득을 합산시켜요. 네.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소득을 합산시키고 본인 매각 금액 있죠. 합쳐요. 가지고 좋은 거 하나 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등기친 게 네. 없는 상태에서 합치는 게 제일 좋네요. 아, 이게 제가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씩 등기 치고 나서 팔고 나서 합쳐도 되고, 네. 하나씩 해서 등기가 있어. 네. 그래도 합가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혼인합과 비과세 특례라고 있어요. 이게 24년 11월 12일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는데, 네. 혼인합과 즉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매각하면, 종전에 5년이었어요. 10년 안에 매각하면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1+1인 경우에. 오. 자, 그러면 내가 혼인신고를 굳이 네. 내 갖고 있는 집을 팔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도 되겠죠. 하고 10년 안에 팔면 되는 거죠. 10년 안에 팔면 되겠죠. 그런데 왜 이 방법이 좋냐면, 잘 보세요. 남자가 혼자 벌고 여자도 혼자 버는데 각각 버는데, 내가 자기 버는 거 하나 가지고 집을 사면 사회초년생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 그렇게 좋은 집을 사진 못하죠. 맞죠? 예. 자,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5억짜리 산다고 합시다. 대출 받고. 여기도 5억짜리. 네. 4년 정도 지나서 한 1억 올랐어요. 그럼 6억 되죠. 네. 그래도 큰 돈이죠. 네. 비과세 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합쳐서 10억짜리 사요. 4년 후에 2억보다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훨씬 나아요. 더 입지 좋은 곳으로. 당연하죠. 이게 요즘엔 더 가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 하라 그랬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명의 하라 그랬잖아요. 네. 계속 키워요. 10억짜리 사서 12억, 14억, 15억, 20억 계속 키워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네. 영원히 그걸 할 수는 없어요. 네. 이제 본인만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멈출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른데 잠실이나 대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그걸 몇 번 해서 비과세를 받고 한 잠실이나 대치 정도의 적당한 가 20평대를 갔다. 근데 거기서 또 하려고 봤더니 힘들잖아요. 이제 애도 있고. 네.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그냥 추가 투자하시는 거예요. 뭐 임대용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때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셔도 좋고, 네. 이제 월세 나오는 거.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에 따라 다르겠죠. 완전 달라지는 거고. 그래도 나는 또 한 번 더 자산을 시세차익형으로 튀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새 끼고 사두는 게 제일 쉽고요. 네. 직장인들한테는. 아니면 나는 좀 리스크를 더하면서 수익을 올리겠다면 저라면 재개발할 것 같아요. 정비사업.
정비 사업. 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잘 돼서 정비 사업이 내 거가 진행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 인가받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하고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되는데 딱 사업 시행 인가 이때가 한 절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한 50% 정도. 줄여서 사시라고 하는데 네. 사시 받고 나서 그다음에 대체주택 사잖아요. 네. 이 대체주택을 비과세 받고 얘도 비과세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라고 하면 종전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이 있을 때 A하고 B가 있을 때 A를 먼저 팔아야 얘가 비과세가 되잖아요. 네. 나중에 판 거를 먼저 팔면 비과세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 나중에 산 주택을 비과세 받는 게 이게 유일해요. 거의 유일해요. 대체주택. 대체주택 비과세. 156조의 2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아예 제가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목동이잖아요, 목동. 네. 자, 목동 주민들 잘 들으세요. 네. 이건 제가 지금 몇 억짜리입니다. 써야지. 네. 진짜 몇 억짜리입니다. 저 참고로 이쪽에 물건 없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해관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목동이 서쪽에서 봤을 땐 제가 굉장히 좋은 단지인데 진행이 되게 안 돼요. 제가 2017년에 여기 12단지에 강의도 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손 꼭 잡고 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제 세금 많이 나오는 거냐고. 괜찮을 거였는데 세금 많이 나오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만약에 고도제한 이슈 같은 거 어떻게 해결하고 사업시 인가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엄청 좋게 바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받는다 하더라도 뒤에 관처하고 이주하고 멸실하고 거의 한 10년 오래 걸립니다. 걸리죠. 오래 예. 걸려요. 자, 그러면은 내가 드디어 사업시 인가를 받았는데 내가 목동 토백의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멀리 못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거주하고 싶으시겠죠. 네. 그런데 이 집에서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할 용도로 A가 아니라 목동 A가 아니라 B 주택을 사요. 그 대체 주택을 이제 B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대체 주택에서 1년 이상 살고 목동이 드디어 완공이 되잖아요. 완공되고 나서 3년 안에 내가 대체 주택 팔잖아요. 그럼 그냥 10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샀잖아요. 네. 얘가 비과세가 돼요. 오. 그럼 나는 거주할 거 다 누렸죠. 네. 비과세 되죠. 네. 그리고 목동 신축 됐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아나운서님. 내가 목동 주민이야. 얘가 이제 드디어 이사를 가야 돼. 네.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근데 내가 최소 5년 이상은 거주할 곳이 필요해요. 네. 그럼 뭐 신축 사겠어요? 오래된 거 사겠어요? 지긋지긋하잖아요. 구축은 이제. 그렇죠. 신축 사겠죠. 신축 사야 되잖아요. 그럼 요 근처에 신축 가까운데 뭐가 있어요? 광명이요? 거의 너무 멀잖아요. 광명 내가 말고. 목동 살다가 광명 좋은데 네. 멀단 말이에요. 요 근처 신축? 예. 어디가 있지? 아니 목동 옆에 저 아들리치 있잖아요. 아. 아니면 왼쪽이잖아요. 서쪽이잖아요. 네네.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노량진 뉴타운 들어서잖아요. 네. 거기 괜찮을까요? 돈이 될까? 저는 지금 노량진 뉴타운 조합원 분들한테 굉장히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거기 굉장히 좋게 봐요. 노량진 뉴타운. 그러니까 그 뉴타운에 그 티켓을 네네네. 사라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말이 그렇지 사업시행 기간이 몇 년 남았어요. 네. 그때 되면 노량진 뉴타운이 속도가 빠르잖아요. 입주해서 신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거기가 먼저 되니까. 당연하죠.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한 최소 5년에서 10년 들고 가도 팔릴 수 있는 좋은 걸 사야 돼요. 그래서 입지가 괜찮고 신축을 사야 돼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델리치 아니면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이해를 했어요. 물론 저기 가서 광명 가도 돼요. 저는 근데 이미 멀잖아요. 지어진 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예. 예. 근데 목동 사업시행 인가 받는 기준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신축이나 준신축을 샀는데 여기서 한 10년 살아요. 그리고 목동 신축을 들어가요. 그래도 얘 비과세가 돼버려요. 끝내주죠. 네. 그때도 그것도 엄청 올랐을 텐데. 당연히. 그러니까 오를 걸 사야 돼요. 그쵸. 오를 걸 사야 돼요. 그냥 나는 가까운데 돈 적게 들어가는 구축을 사겠다 그러면 돈이 안 돼요. 이때도 여러분의 투자 포인트네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목동 조합원이 아니에요. 네. 하고 싶어요. 못하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요? 목동 조합원이 살 아파트를 찍어요. 그걸 먼저 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주 수요를 활용하는 투자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서쪽으로 지금 찝어준 곳들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먼저 찜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고급 이주 정보. 수요까지는 내가 못하면은 목동이 이렇게 나중에 굉장히 많이 상점벽해처럼 바뀔 네. 때 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뭐 신정 4구역 같은 경우 아들리치 그쪽 바로 얘기 옆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물건 없다고. 예. 근데 이제 저희 수강생들 보니까 그런 곳을 많이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턱대고 사도 물론 좋은데 투자 가치만 보고, 근데 여기에 이제 비과세 전략까지 결합시키면 지금 우리는 주택수를 늘리면 안 돼요. 그쵸. 맞죠? 예. 세개 늘리는 순간 취득세가 8% 나오잖아요, 최소한. 네. 그리고 정부도 언제 변할지 몰라요. 변하는 게 아니죠. 그냥 네. 숨기고 있을 예, 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 아니면 두 개 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그런 데를 볼 것 같아요. 다른 거 안 살 거죠. 제가 만약에 목동 조합원이라면 조합원이라면. 예. 너무 좋은 포인트가 많이 있죠. 이제 필요 없이. 그거는 지금 1주택자들에 네.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무주택자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네. 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그런 거를 네. 올 집을 먼저 사고 기다리면 돼요. 그쵸. 그거는 네. 그래도 네. 근데 사실 어려워요, 그거. 목동 단지를 사는 것보다는 네. 시드가 적게 드니까 가능하지만 그것조차 어려워요, 사실 진짜. 처음 내 집 살 때는 네. 그 생각 못 해요. 그쵸. 투자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처음 내 집 살 때는 그냥 딱 보고 우리 가족이 살기 좋냐 안 좋냐, 내가 직장 갈 때 갈만하냐 안 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열에 한 명 정도가 그 취향이 특이하신 분이 있어요. 제 친구도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산을 좋아해요. 언덕에 있는 나홀로를 가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 70% 잡되 남들이 좋아하는 거 30% 정도 넣어야 됩니다. 물론 반대로 하면 더 좋고. 그쵸. 왜냐하면 언젠간 내가 나중에 팔거나 아니면 세를 줘야 되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남들 좋은 거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연예인 분들 생각하면 돼요. 저 연예인 되게 잘생겼다, 예쁘다. 내 열에 8, 9명이 똑같이 보면 그분은 잘생기고 예쁜 거예요. 네. 근데 의견이 갈린다 그러면 내 개인 취향일 수 있어. 그래서 개인 취향보다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대출이죠. 네. 물론 이제 대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처음 샀을 때는 그냥 풀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자도 낮았고 또 거치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이자만 내는. 근데 지금은 바로 원금 상환하고 지금 좀 잘 나오면 3% 후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4% 정도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나 해온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8천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연봉이 있으시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죠? 네. 제가 알기로는 DSR 같은 거 할 때 대략 곱하기 6 정도를 해요. 그러면 4억 8천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본인 나가는 돈에서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맥스 저는 50%. 그 이상 넘으면 안 될 것 같다. 저는 한 70%까지 해봤거든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연봉 8천이면 실수령액이 한 536만 원 정도가 나와요. 예. 그럼 이제 536이니까 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이 한 250 정도 넘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대출 원금 5억, 만기 30년, 이자 4% 하면은 한 달 238만 원 정도 나와요. 제가 계산기 해보니까. 네. 그러면 대출을 내가 받아도 5억. 그쵸? 네. 그리고 제 현금 넣어야죠. 그리고 이제 이제. 거기에 내가 이제 또 현금.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좀 집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항상 이게 문제인데, 그 운전하시죠. 네. 우리가 이제 차를 고르면 항상 주변에서 옆에서 뭐라 그러죠? 야, 그 돈이면 막 그런 그죠. 거 있잖아요. 근데 집도 그래요. 집도 내가 고르고 나면 야, 그 돈이면 한 1, 2억만 더 보태면.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죠. 근데 그거 해야 돼요. 나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되시면 좀 대출을 더 받든지, 아니면 정말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좀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좀 염치불구하고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받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이거 70%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라도 하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죠. 내가 대출 한 5억 정도를 받으면 네. 한 달에 238만 원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급이 536이 들어오는데 이게 50% 미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언바론을 좀 써야죠. 네. 예. 얼마 전에 저 몰랐는데 저 진짜 네네.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국토부 장관이 네네. 딸한테 네. 증여세를 아낀 그 네. 절세 비법을 하나 배웠어요. 네네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거는 네. 뭐 이게 공공연한 거예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이렇게 절세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도 집을 취득할 수 있다. 세금 내면.
근데 정서라는 게 좀 있잖아요. 음. 특히 이제 장관 뭐 님이시니까 네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정서상. 아 근데 사람들이 예.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아 진짜 많이 배웠다.' 그런데 그거는 뭐 저도 강의에서 하는 네. 거고 네. 이제 많이 알려진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돈을 예를 들어서 2억 정도를 부모님한테 빌려요.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빌린 거라고. 네. 그럼 당연히 빌렸으니까 갚아야 갚아야죠. 되겠죠. 예. 그래서 당연히 원금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원금 상환을 언제 했냐 그 부분은 안 나왔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끝까지 과세당국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세 기간 중이어서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일단 보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2억 네. 2억 1,700인가까지는 무이자로 빌리는 게 맞아요.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네. 법정 이자율이 4.6이에요. 네. 근데 이걸 무이자로 했을 때 2억 1,700을 하면은 그 이자가 딱 1,000만 원이 나와요. 네. 왜 1,000만 원이냐? 상증세법상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면 증여로 안 봐요. 대여로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 딱 X값 넣어가지고 1차 방정식하면 딱 2억 1,700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그냥 이자 내라고 해요. 수강생들한테.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자금 추차라든지 세무조사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관들이 이거 증여 아닙니까? 차용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증여라는 걸 증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 네. 마음이 어찌 됐든지 간에. 네. 그 중에 하나가 차용증. 그 중에 하나가 이자 지급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체를 하면서 우리 메모 적는 거 있잖아요. 네. 이자. 이자 지급 딱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사후 관리해서 원금 상환하셔야 됩니다. 아 그것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당연하죠. 네. 그래서 차용은 어려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지만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2억을 빌려주신다. 그럴 네. 리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자 받고 네. 원금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왜 부모 자식 간에 그걸 안 아 근데 못 받는 일도 예. 부지기수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그러면은 힘들고 실제 21년도 아마 국세청 보도자료 나온 건데 거액의 금액을 부모님한테 빌리고 어떤 조건으로 했냐면 만기 30년 무이자로 했어요. 네. 이건 누가 봐도 빌린 게 증여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증여세로 과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그게 싫다 그러면은 증여세를 내시면 되는데 여기서 팁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된다고 하잖아요. 네. 증여세 안 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증여자산 공제라고 하거든요. 10년마다 새로 생겨요. 거기에 무조건 1억을 더 얹으십시오. 자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전제 조건은 증여하시는 분이 준다고 가정했을 때요. 네. 자 5천만 원 내가 주겠다. 그럼 증여세 안 나오잖아요. 네. 그거 말고 1억 5천을 받으세요. 증여세 내고. 아, 왜 그러냐면 1억 5천에서 공제 금액 5천 딱 빼면 1억이 남잖아요. 네. 우리가 상증세, 증여세 세율 최저 세율이 10%인데 그게 딱 과표가 1억까지예요. 그럼 10% 나와요. 그러면 1억 5천 받고 내가 1,000만 원 세금 내면 1억 4천이 남죠. 네. 1억 4천 내가 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아. 맞죠? 증여세는 그러니까 최소로 내고. 네네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증여세, 상증세 세율 같은데 상증세가 높다 하지만 과표 1억은 10%면 되잖아요. 네. 우리 월급 받으시잖아요. 월급 1억이면 35%입니다. 세율이. 와. 훨씬 싸죠. 아 그렇게 그냥 10년에 1억 5천씩 그냥 해주시는 게 가장 싸게 그쵸.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 아까 신혼부부 나왔었죠. 예. 제가 혼인신고하고 그냥 합산하라 그랬잖아요.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 전 2년, 뒤 2년 해가지고 1억을 또 받습니다. 양가에서 1억 1억씩 받을 수 있죠. 아니요. 합쳐서. 내 직계한테만. 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1억을 받고 장인 장모는 직계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 여자 쪽 1억, 그렇죠, 그렇죠. 남자 쪽 1억 이렇게 받아올 그렇죠.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부모님한테 1억 5천이 아니라 이제 2억 5천 받으면 되겠죠? 네. 장인 장모한테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억 1천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1인당 3억 4천인가 나와요. 남자 쪽. 네. 여자도 3억 4천 나와요. 더하면 6억 8천이죠. 네. 여기 아까 대출 얼마? 5억. 그럼 12억 벌써 되죠. 와. 이 정도면 지금 어디 살 수 있어요? 마포도. 마포는 좀 힘들고 이제 물론 이제 방법은 있는데 네. 이제 방송에서 말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군요. 실거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12억 주담대 받으면 어차피 전세 대출 못 주잖아요. 어차피 전입 신고하는데 예. 그것도 방법이 막 있, 방법은 있는데 있군요. 그건 나중에 하고 어쨌든 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사실 12억, 13억 그 이하가 되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장윤 뉴타운 20평대
지금 9억 초중반 정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앞에 레디언트 자이 걔는 10억 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성남 음. 산성역 포레스티아, 음. 광명 같은 경우도 괜찮고.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경우에는 시작할 수가 있고 음. 거기에서 한 두세 번만 하면은 강남권 갈 수 있어요. 비과세까지. 야.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네. 아 꼭 이런 그렇게 방법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방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과거에는 저평가된 물건을 찾아서 적은 금액으로 수익률 올려가지고 주택수를 늘려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맞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똘똘하게 가야 되는 그런 네네네. 그래서 시기잖아요. 하나씩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주택자들은 네. 지금 아무래도 갈아타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네. 일단 잠깐 스톱한 상태거든요, 다들. 네네네. 네. 근데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할까? 선매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물건에 따라 다른데 네. 근데 본인이 알아요. 그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보면서 급하게 팔 이유 없을 것 같아. 만족해. 그러면 급하게 팔 이유 없는 건데 갑자기 뭐 이불킥 생각이 난다든지 좀 아쉽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닌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 수익 6에서 45가 나오는데 1년 미만 팔면 70%예요. 네. 1년 수익이면 60%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안 오른 거예요. 1년 넘었는데 네. 세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팔아요 그냥. 어차피 안 나오니까. 음. 약간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돈이 회수가 되잖아요. 물론 네. 이제 취득세나 이런 거는 필요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냥 그거 수업료, 포기하고 수업료. 그렇죠. 그래서 그거 회수하고 다시 좋은 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돈을 더 벌었다. 그러니까 빨리 알고 나오는 맞아요. 분들. 심지어 일부 몇천 손해보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다려봤자 내가 지금 현재 A를 갖고 있는데 5년 지나도 회복하고 가면 1억 정도 오를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손실 한 5천 보고 B로 가면 2억 오를 것 같아. 결과적으로 1억 5천이니까 5천 더 버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가요. 그러면 지금 원래 선매도 하고 가셔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사람들은 좀 거꾸로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하면 돼요. 지금은 그러면 안 네, 된다. 왜냐하면 원래는 그렇게 많이 스텝 꼬여요. 잘못하면 음. 대출도 안 나오고. 부동산이 한창 막 불붙고 이럴 시기에는 그렇게 해도 빨리빨리 내 집이 괜찮은 경우엔 팔리지만 네네네. 지금은 안 된다. 네 맞아요. 그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1주택자들은 대부분이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학군지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진짜 많잖아요. 네네. 그럼 서울에 학군지 하면은 이제 5대 학군지가 있는데 네, 뭐 이렇게 그쵸. 뭐 중계, 반포, 목동, 대치, 반포, 잠실. 중계, 목동 뭐 이렇게 네네. 있는데 여기는 너무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중계, 네, 노원 네. 이런 데에 대한 뭔가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뭐 그 부분은 이제 좀 본인들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좀 실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은 좀 다른 데 해놓고 실거주는 좀 그쪽에서 내가 좀 임차로 지내겠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나는 그렇게 있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잠실 가고 싶은데 토호제잖아요. 아파트가. 네. 그러면 실거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실거주를 못 하니까 전세나 월세로 가고 싶은데 그 전세나 월세를 공급해 준 사람은 집주인, 다주택자잖아요. 네. 자기도 살 집 하나 있고 줘야 되니까. 근데 다주택자를 지금 뭐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세를 못 주게 하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키우다가 그냥 내 실거주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 포기하고 이렇게는 잘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요. 자식이 제일 중요하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마포나 막 염창이나 이렇게 목동권을 학원가 이용할 수 있는 좀 주변 지역에서 라이딩 하시는 부모님들 네, 진짜 맞아요. 많고. 네. 그것도 전략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잠실도 그래요. 네. 결국에는 잠실 학군이라고 하는 건 좀 미안하지만 대치에 비해서는 좀 작고 네. 결국은 거기서 이제 대치로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목동에서 대부분이죠. 대치로 라이딩 하시는 네.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요. 뭐 예. 목동뿐만 아니라 뭐 용산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데요. 지역에서 올라오고 막 네, 그래요. 그러니까요. 방학 때 되면 오히려 더 바쁘고 주말에는 더 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한 두세 채 정도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이제 불안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이 게임을 지난번에도 해보기는 했으나 네. 이번엔 뭔가 더 두렵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네. 요즘에 하도 여기저기서 똘똘한 한 채 얘기를 하니 네.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그거는 사실 이제 뭐 우리 방송에서 다 말 못하는 건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보유세부터 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작년에 낸 재산세하고 종부세 보시고 넉넉하게 곱하기 2 또는 3 정도 하셔라. 근데 갑자기 이게 숨이 턱 막힌다 그러면 네. 뭔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 그럼 이제 제3자한테 매각하는 게 있고 아니면 다른 가족들 특수관계자한테 증여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심플합니다. 넘주기 아까우면 증여하시는 거고 얘는 그래도 할 만큼 했다 그러면 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끌고 가는 거는 부담되는데 근데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미래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네. 과거 보유세가 급등했던 시기에 제가 매각하셨던 분들 다 보면은 대부분 열에 8, 9명은 버티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또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아, 이게 얼마나 또 가혹한 예. 시절일지를 네,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증여하는 게 너무 좋아요. 증여가 음. 가장 좋습니다. 자식이 있거나 이제 뭐 친척분들이나 뭐 있으면. 예, 그래서 증여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증여해 주시는 증여자 입장에서 뭐 받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 정도한테나 증여가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전략적으로 자녀한테 좀 싸게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호제는 물론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실거주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약간 TMI이긴 한데 세금 내기 위해서 아니면 증여하기 위해서 집을 사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무슨 아.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살이 좀 포동포동찌게 키워야 되잖아요, 잘. 네. 뭐 깨끗한 환경에서. 10년 뒤에 자녀한테 증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증여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어느 정도 오를 싼 집을 사서 줘요. 아. 그때 네가 이걸 팔아서 증여세를 내라. 아. 그 아니- 용도로. 아니면 너 지금 힘들지? 내가 살게. 음. 내가 보이스 낼게 그냥. 그러니까 더 오르기 전에 내가 지금 사겠다. 내가 살게. 그리고 요거를 온전히 너한테 증여할 거야. 이때 아낄 수 있는 방법도 다 있어요. 근데 후자가 훨씬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 증여가 너무 좋은 방법이구나. 예. 네. 어설프게 특수관계자 저가양수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타겟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증여를 더 추천드리고 그냥 세금 낼 거 내시면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금을 내면 아주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세금을 내면. 내면 예. 아주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그 세금을 최대한 절약해서 내는 그럼요. 방법도 있다. 그럼 합법적인 방법 당연히. 그러니까 세무사 그리고 우리 재방님과 함께. 아니, 저는 그냥 교육만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비자격사라서 뭐 대행이나 이런 거는 못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세무사님한테 가도 내용을 좀 알고 가야 알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소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 지역을 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세무사님도 2분 이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실수하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 뭐 특히 이제 안수남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막 3명 이상 막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봐요.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네, 꼭 네, 하셔야 네. 된다. 네, 맞아요. 한 명만 만나면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료 지불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분한테는 이제 신고 대행을 맡기면 제일 좋다. 그리고 계약서 쓰기 전에. 네. 계약서 쓰고 나면 이제 거의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사고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영상 CBS 영상 좀 보시고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도 좀 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댓글 다시고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럼 제가 정리를 좀 네. 하면 처음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좋은 걸 사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부부 같은 경우에는 꼭 공동 명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불필요하게 지금 주택수를 늘리는 것도 금물이다. 네. 지금 시기는 정말 금물이고 또 만약에 보유 중인 주택의 가치가 떨어지고 주택수가 많은 경우라면 요거는 또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고 그 시기는 올 가을이고 네. 또 그리고 지금 두세 채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보유세부터 체크하시고 예. 넘주기 아까우면 증여, 네. 팔도 괜찮다 그러면 적당히 매각. 네. 그리고 세무사님을 통해서 그럼요.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 한 분이 아니라 두세 분을 꼭 만나셔서 상담받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투자자 제네시스 빵님과 알차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